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지난 11월 미국의 산업 생산이 반등하면서 시장 예상도 상회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 17일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월간 증가율입니다. 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수요에 민감한 만큼 중요한 경기 진단 지표로 간주합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11%, S&P 500 지수는 0.03%, 나스닥 지수는 0.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 17일 외교협회 연설에서 내년 통화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플란 총재는 통화정책 변화가 없다는 견해는 나 혼자만은 아니었다고 밝히며 적절한 통화정책의 경로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17일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층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집행위는 앞서 진행한 예비심사 결과 해당 합병이 다양한 국제 화물 조선 시장에서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는데요. 또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도 다시 한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2200선까지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되는데요. 219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 만에 5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업종을 중점적으로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세 이끌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3%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함께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수급 괜찮았습니다. 외인과 기관들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코스닥 시장 650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방금 나온 뉴스에 따르면요. 미 국무부의 비건이 일치된 대북 대응 논의를 위해서 19일부터 20일 동안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 미칠 영향들 함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신생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구리 가격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중국 정부가 내년 5G 산업에 우리 돈 약 15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역량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4흘 연속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종들 전체적인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연말을 맞이해서 배당주에 관심 가지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우량주인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브레인콜레비스트 신승용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구리 가격이 최근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좀 짚어봐 주시죠. 예,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최근 이제 구리 가격이 긍정적인 어떤 흐름, 7개월, 지난밤을 살펴보게 되면 6,199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실제로 무역 합의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배경을 근간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보여지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개선에 대한 가속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 경기의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개선의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어서 최근 구리 가격, 지난밤에도 1%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 7개월 내 최대가를 만들어내는, 최대 폭의 이제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들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지난번 미국 증시 상승 배경 정리를 해보면 일단 산업 생산이 1.1%, 2년 내 최대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신규 주택 착공이 3.2% 증가하는 그런 그림 보여지면서 경기 개선의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의 급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 경기 개선과 직결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급 영향 이런 부분들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라는 점. 최근 중국 세관 집계에 따르면요, 11월 구리 수입량, 중국의 구리 수입량이 48만 톤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은 최근 1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경기 개선을 그대로 구리 가격의 상승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 부분은 결국 우리 증시에, 우리 자금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회복 가능성, 원래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 세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글로벌 통상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해운업종, 조선업종, 그리고 유통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미국의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죠. 지금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관세의 인하가 전체적으로 소비자 가격의 하락을 야기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수요의 개선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점. 미국의 제조 개선도 중국의 제조 개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제조업 개선은 원자재 시장의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은 구리를 비롯한, 그리고 국제 유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의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금 시장으로 고스란히 영향을 주게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하게 되고, 이 부분은 신흥국 의로의, 소위 말하는 우리 시장은 외국인 자금 유입이죠. 신흥국 의로의 유동성 유입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가 되면서 그 부분은 밸류에이션의 레벨업이 나타나고, 지금 현재 시장 PER 9배에서 이제 우리는 10배까지도 바라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시장 긍정적인 어떤 선순환 고리가 지금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렇다 할 부담감 없이 긍정적인 시장의 전개 양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시고 시장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5G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정부가 내년 5G 산업에 우리 돈 약 15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내년 2020년의 주요 화두는 일단 기본적으로 5G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우리나라와 미국 5G 지금 상용화한 지가 한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국 내년도를 5G 상용화의 원년으로 공표를 하면서 5G에 대한 투자를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높여나가는, 집중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2020년 글로벌 5G 이렇다 보니까 5G에 대한 격돌 내지는 확산, 본격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 부분을 크게 나눠보면 통신 칩하고요, 스마트폰하고요, 그리고 컨텐츠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G 통신칩, 퀄컴이 최근 퀄컴 테크 서밋을 통해서 스냅드래곤을 발표를 했죠. 5G 기반의 스냅드래곤 발표. 이 부분은 5G 통신 어마어마한 성장을 고스란히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스마트 기기 출시도 상당 부분 본물을 이룰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애플은 아이폰 12, 12를 5G를 장착하겠다라는 그런 시장 내 소문 계속해서 돌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화웨이, 샤오미는 조금 좀 늦게 5G 시장에 진입을 하긴 했는데, 삼성전자나 LG, 화웨이 모든 이 3사들이 실질적으로 좀 중저가 모델로의 5G 보급 확산에 상당 부분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샤오미는 5G 폰을 10기종 이상 출시를 하겠다라는 야심찬 그런 발표까지 한 부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좀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나라, 미국, 중국,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 조금 좀 우리나라나 미국보다는 반발짝 뒤졌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2020년을 실질적인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지금 예고하고 있다라는 점. 이미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9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 이게 5년 후에는요, 1.5조 위안을 투자하겠다라는, 우리나라 돈은 무려 250조 원의 투자 금액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바야흐로 4G에서 5G로 넘어가는 도입 단계를 지나서 이제 확실한 어떤 그 성장기로의 진입을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5G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면 세 가지 관점으로 분명히 5G를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이 5G로의 접근, 5G 네트워크 장비라는 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관심. 결국은 5G 네트워크 다양한 회사들 지금 대기하고 있죠.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는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과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 저는 오히려 이 부분도 있지만 컨텐츠 업종에 대한 관심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미디어와 게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미디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OTT, 넷플릭스가 최대 강자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웨이브 등이 지금 현재 OTT 시장에 가세하고 있다. 근데 OTT 시장에서의 절대 경쟁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컨텐츠라는 것이 최대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5G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쟁을 위한 최대의 무기는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컨텐츠 속에는 게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 특히나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AR과 VR이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이 부분에 어마어마한 확장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IoT라고 말씀을 드려도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어시스트, 헬스케어와 관련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빌리티 산업까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초 CS 2020, MWC 2020 이와 관련해서 5G 폴더블 스마트 기기가 다수가 발표가 될 것이고 게임 역시 다수가 발표가 될 것이죠. 이런 모든 부분은 5G 기반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내에서 6가지 테마군 분명히 꼽아집니다. 5G, 컨텐츠, 핀테크, 2차 전지, 친환경, 그리고 국산화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현재 2020년 상반기 6가지의 테마군이 교집합이 만들어진다라는 점. 이에 맞물려서 디테일한 부분, 5G에는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팩토리, 통신 장비, 컨텐츠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핀테크에는 인터넷 뱅크에 대한 규제 완화와 맞물리게 되어서 결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 2차 전지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커지고 있죠. 그리고 친환경, 탄소세의 부과랄지, 미세먼지랄지,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특히나 저는 이런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모든 것의 기반은 5G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5G에 대한 어떤 그 투자, 그리고 5G가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체감을 우리가 해본다라면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관심 업종군, 관심 테마군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6대 테마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이 기대감 받고 코스피 시장 이제 2200선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오늘장도 당분간 아마도 시장 내에 이렇다 할 부정적인 시장 어떤 그 압박 하방 요인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 측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지금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발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근간했을 때 시장 뚜렷한 어떤 그 하방 압력 요인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물론 중국의 어떤 그 발언 내지는 중국의 일정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반하는 그런 노이즈가 혹여나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시장 내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 두 가지 미국과 중국과 무역 합의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지속. 이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투자 심리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분명히 그 큰 흔들림 없이 가져가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연말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 플러스 2020년 관심 테마군들 6개 관심 테마군들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한 저가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PER의 전반적인 레벨업도 우리 시청자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랄지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일단 투자 외국인들 투자가 몰리고 있는 가장 큰 배경 뭐니 해도 반도체 그 무역 합의에 따른 반도체의 업황 개선 가능성 가장 먼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점차
옆에 있는 산업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 확산되는 순서는 글로벌 통상 확대의 움직임에 상당 부분 기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가장 먼저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소비 개선과 통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운송업종에 대한 관심,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역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1월 달에 있을, 그리고 2월 달에 있을 CES 2020과 MWC 2020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놓고 저가 매수 선침에 자세히 임하여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6가지 관심 테마군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5G, 컨텐츠, 핀테크, 2차 전지, 친환경,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까지.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본인이 가장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눈여겨왔었던 종목군, 산업군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이 부분이 내 포트폴리오를 살찌우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내가 이때까지 만에 하나 컨텐츠에 대한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안 해왔는데 급작스럽게 컨텐츠 산업을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좀 공부하는 기간, 그리고 그 종목을 연구하는 기간을 삼으시고 시간은 좀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충분한 공부하시고 이 지금 말씀드렸던 2020년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6가지 테마군들 관심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 강하게 힘 받았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점적으로 사들였는데 이 IT 투톱 종목들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도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번 달까지는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듯이 이번 12월 달에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라고 하면 당연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어제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고객님들은 조금 소외를 받았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들만 움직였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두에 서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5만 6천 원이 넘어가면서 실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삼성전자의 역사적 이런 고가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 삼성전자가 지난 13일 이후 3거래일 연속 장중 최고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SK하이닉스 역시 장중 신고가를 갈아치웠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로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이들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이 이달 15일로 예정되었던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전화기나 컴퓨터 등 이런 반도체와 밀접한 항목에 대한 이런 관세 인상을 철회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1차 무역 협상이 잘 됐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물론 이제 1차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급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배짱 튕기던 이런
전략에서 조금은 달라진 선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미국 하원에서 이런 트럼프 탄핵에 대한 이런 표결 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어서 실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합의는 기업 이익 전망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기업 이익 전망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어떻게 보면 무역 협상의 합의의 최대 수혜주라고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당분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호텔 없으신 분들은 조금 속상한 이런 시장 전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맞이해서 배당주에 관심 가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이 고배당주로 현대차의 매력과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차 사실은 올해 한 해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타 업종 대비해서는 잘 움직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별 반응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실제 시장이 지금 현재 그랜저 신형이 정말 잘 팔리고 있어서 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내세우고 있는 고배당에 대한 이런 매력은 뿜뿜하면서 위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신용도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권가가 현대차의 주가 방향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저금리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금리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현대차가 고배당주의 이런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현대차가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모습, 즉 펀더멘털도 좋아질 거다. 그런데 이 회사의 이런 배당주에 대한 이런 매력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현대차에 대한 이런 증권사의 매수 의견 이런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초에 87.5% 정도가 매수 의견이었고 이제는 95% 이상이 지금 현재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한국신용평가가 이달 초에 현대차는 수익 창출력 약화와 회복 지연 그리고 글로벌 시장 부진 등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감안해서 신용 등급 AA에서 AA 플러스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는 초우량 신용 등급 지위를 잃었다라는 것.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고배당주로서의 이런 현대차의 매력은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마이너스 금리, 실제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확산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관심은 고성장주와 배당주로 좀 현재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주주 친화 정리 정책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차에 대한 이러한 모습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년간 현대차의 평균 배당 성향은 한 30%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해마다 유통 주식 수의 3에서 4% 정도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배당 성장주로 자리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달 4일 최고 경영자와 이런 투자자의 미팅을 통해서 내년 3월 4일까지 총 3,304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같은 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에 41조를 쓰고 미래 사업 기반 확보에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중장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 주가에 조금 힘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인데 최근에 주가는 여전히 힘 없이 계속해서 밑에서 박스권 하단 부분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높아졌다? 결국은 이런 배당주의 이런 매력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투자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도 주주가치 제고의 기준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글로벌 수요 부진의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에 성공적인 신차 출시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영업이익 회복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주주와 이런 기업이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배당주로서 현대차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부분 짚고 왔고요. 이어서 하락 나오는 종목 짚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츠 종목들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3-4개 리츠들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리츠주들은 사실은 처음 시작은 이번에 좀 활발하게 불타올랐습니다. 리츠하면 뭡니까? 물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회사들은 결국 부동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천천히 그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역 협상이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위험 자산의 이런 선호 현상이 조금 더 많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리츠주들이 조금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늘 급등을 한 번씩 해서 추가적으로 얘들이 올라갈 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올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던 상장 리츠들이 최근에는 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상장을 했던 리츠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상장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3-4개 리츠들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데에 따른 이런 조정과 내년 경제 회복 전망에 따른 이런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지금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리츠들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달 8일 장중 사상 최고가인 9,440원을 기록한 이후 이달 11일 7,380원까지 한 달여 만에 한 21%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신한 알파 리츠가 지난달 초에 보인 이런 사상 최고치는 올해 초 대비 68% 가까이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다른 리츠들도 상황 비슷합니다. 이리츠 코크렉 같은 경우도 지난 11일 6,320원을 기록했는데 지난달 8일 장중 최고치 7,900원과 비교하면 20% 정도는 내린 수치이고요. 역시 올 들어 지난달 초까지 61% 가까이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또 A리츠나 K탑 리츠 등도 지난달보다 낮은 주가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상장에서 돌풍을 이끌었던 리츠들도 좀 주춤한 모습인데요. 10월 말에 상장한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상장일 당시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다음 날도 장중 10% 이상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상장 이튿날 보인 장중 주가는 7,100원 같은 경우는 공모가 5,000원 대비해서 42% 상승한 곳이었다. 그렇지만 롯데리츠도 이달 11일 6,310원까지 기록하면서 상장 초반 뜨거웠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달 5일 상장한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상장일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6,50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면서 지난 11일 6,020원까지 장을 마쳤습니다. 실제 NH 프라임 리츠는 롯데 리츠에 이어서 공모 과정에서 흥행을 성공하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지만 리츠에 대한 투심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면서 흥행을 증시에선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리츠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으로 우선 그동안 가파른 이런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저금리와 저성장 국면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올 들어 시중에서 많이 떠돌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지금 현재 일본 증시에도 나타난 현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많이 크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 알파 리츠의 경우 올해 경우 3기 보통주 이제 한 주당 140원 정도를 배당 결의를 했는데 보수적으로 4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가정하면 3에서 4기의 연간 배당금이 280원 정도 됩니다. 이는 공모가 5,000원 대비해서 5.6% 정도의 배당률이 나오지만 지난달 초 장중 최고가인 9,440원 대비로는 배당률이 3%가 안 되는 2.9%의 수준으로 그칩니다. 또 이달 11월 주가인 1,380원 대비로는 로도 3.8% 정도다. 즉 처음에 시작했던 이런 배당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많이 하락을 해버렸다라는 것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통상 리츠 주가가 계속 힘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 편입 등의 이런 성장성을 보이거나 공신률의 하락 아니면 임대료 상승 등의 이런 배당 가능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슈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배당보다는 이런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시장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것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선 또 내년 글로벌 경기가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진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던 지난 3분기와는 달리 내년 글로벌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조금씩 접어들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긍정적인 레포트도 좀 나타나면서 이렇게 되면 좀 다시금 리츠에 대한 이런 관심이 좀 꺼질 수 있는 이런 가장 큰 이런 이슈가 나타난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리츠주 짚고 왔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1,160원대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좀 이유를 보니까 현대중공업지주가 이 아람코로부터 주식 매각 대금을 받았다고 공시한 것이 원달러 환율 하락의 재료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와 함께 어제 외국인들 좀 불안감 떨쳐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5,500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 흐름에 따른 수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원달러 환율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었었다? 1,190원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1,160원대로 급격하게 원화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다? 결국은 달러의 약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달러가 가장 크게 많이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유로화에 대한 이런 흐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달러가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위험자산으로 움직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식의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환율에서 지금 현재 원화의 강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즉 원화가 강세가 나온다는 것은 외국인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즉 어떻게 보면 평가 금액이 상승이 된다는 이런 시너지가 나옵니다. 실제 주가의 상승 뒤에는 대부분의 원화의 강세입니다. 즉 달러의 약세 그리고 원화의 강세의 흐름이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좀 1,150원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환율이 계속해서 움직여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가 나타날 거고요. 원화는 강세의 흐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어제와 조금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어제에 대한 이런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력이 지금 뭐가 바뀐 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업종 대표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꼭 이런 축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적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정책 관련된 주식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내셔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컨텐츠, 2차 전지,
친환경 그리고 핀테크 정도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12월은 어쩔 수 없다. 대형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요 며칠 겨울치고 훈훈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낮고요. 내일은 영하 5도, 모레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3도에서 4도 선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다시 두터운 겉옷을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으로는 아침부터 밤사이 비 또는 눈이 오겠는데요. 비양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10에서 20, 그 밖의 지역은 5mm 내외가 되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비와 눈이 오고 그 밖의 지역은 어제 내린 비가 결빙되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특히 산간도로나 교량, 터널 입출구 등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중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도 껴있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 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며 춥습니다. 서울은 영하 3도, 대전 영하 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도 5도 안팎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어제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과 속초 7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광주 8도, 대구 9도를 보이겠습니다. 서해 대부분의 산과 제주 전해상, 동해중부 전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 동해남부 전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상정보를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 영하권을 보이며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 눈이,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